두 차례 김진현 전 과기부 장관 그리고 언론계의 원로시죠. 문화일보 회장도 하셨고 한국경제신문 회장도 하시고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하신, 그리고 연세가 80을 넘기신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여러 측면을 관찰하신 김진현 전 장관의 회고록,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이란 이 회고록에 담겨있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두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기자 출신이 쓴 회고록이니까 여기에 특종거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은 좀 황당하게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기록해서 남겨주신 김진현 전 장관에게 이 기회를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자존망대 안하무인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00년 6월,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평양회담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8월 12일에 있었던 언론사 대표들의 방북 비화가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죠. 저자는 당시 문화일보 회장으로서 평양에 갔는데 기괴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썼습니다. 김정일의 정식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였으니 공식 오찬에서 환영사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김용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선전부장이 환영사를 했고, 이어서 최학래 한겨레 사장이 방북 언론 사장단을 대표하여 답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시종일관 환영사를 하는 김용순이나 답사하는 최학래 사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듣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옆자리에 있는 박권상 KBS 사장 또는 다른 사람과 계속 떠들었다는 겁니다. 최학래 사장이 열심히 답사를 읽다가 힐끔힐끔 김정일을 보더니 끝냈답니다. 헤드 테이블에 앉은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도 최 사장 말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썼습니다. 오로지 김정일의 입술에만 눈과 귀가 쏠렸다고 합니다. 김진현 장관 옆자리에 있는 강릉수에게 김 장관이 말을 걸어도 눈도 안 주고 근성으로 네네 할 뿐, 그것 또한 김정일 입술만 보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최 사장은 역사적 기록이라 생각해서 새벽까지 답사 원고를 다듬었는데 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김 전 장관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을 썼습니다. 안하무인 자존망대의 극치였다. 김정일의 행태를 가까이 보니까 안하무인이고 자존망대의 극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북 언론사 대표단은 8월 12일 낮 12시부터 3시 30분까지 평양시 중구 목랑관에서 김정일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 걸로 지금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방북 언론사 대표단 56명 전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접견실에서 김정일과 약 20분간 잡담을 했다는데, 대화록을 제가 검색해서 읽어보니까 김진현 장관이 왜 김정일을 자존망대의 극치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정일이가 방북 언론사 사장들 앞에서 한 이야기 중에 재밌는 부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일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쪽 신문은 쭉 보다가 8년 전부터 눈이 나빠져 지금은 잘 안 봅니다. 섭섭한 게 많지만 이젠 나무라지도 않겠습니다. 6.15선언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본의 아니게 그랬을 것입니다. 보도 경쟁에서 북쪽 언론이 질 수 있으나 정확성에 관해서는 남쪽 언론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훨씬 정확합니다. 정확하다고요. 노동신문이 조선일보보다 더 정확하답니다. 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망대 안하무인의 극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일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는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로켓을 개발 중에 있는데 미국은 자꾸 자기들과 전쟁한다고 우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로켓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켓 한 발에 2억 3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우리 위성을 대신 쏴주면 푸틴 대통령에게 우리가 개발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성 발사는 과학 목적으로 하는데 1년에 두세 번 하면 한 9억 달러 들어갑니다. 로켓을 개발해서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 두세 발로 미국을 공격하면 우리가 미국을 이깁니까? 그런데도 미국은 이것으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김정은이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일본 열도를 지나가서 일본에서 지금 발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군대가 전쟁 때 낙동강까지 갔었는데 집집마다 동아리에 막걸리가 있어서 두세 사발씩 먹고 비리비리 하는 바람에 전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영감이 막걸리를 30가지나 보내와서 조금씩 먹어봤는데 그 가운데 아주 맛 좋은 게 있어서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알려주니까 정 회장이 포천 막걸리라고 대답하면서 어떻게 알아냈느냐며 깜짝 놀랍니다. 박정희 평가는 후세가 해야지 동참자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 환경에서는 유신이고 뭐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민주화도 무정부적 민주화는 곤란합니다. 야, 김정은이가 박정희 유신을 지금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박정희 유신을 옹호하고 있다니까요. 박정희 평가는 후세가 해야지 동참자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 환경에서 유신이고 뭐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민주화도 무정부적 민주화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012년에 표를 얻으려고 그랬겠지만은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5.16과 유신이 잘못된 것처럼 사고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아마 이 대목은 유신이고 뭐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민주화도 무정부적 민주화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김영삼, 김대중을 밀어주면서 민주투사라고 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민주투사가 진짜 뭔지 한번 가려봐야 됩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민주투사와 가짜 민주투사를 가려내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당신이 민주투사라고 하는데 혹시 공산당과 싸운 적 있어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없다고 하면은 그거 가짜네요? 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싸워야 지킬 수 있는데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민주투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싸워놓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고 사기치는 겁니다. 이어서 김정일의 이야기. 북남 합쳐봤자 인구가 1억도 안 되는데 그럴수록 명예를 중요해야지요. 대국에 비굴하거나 아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쪽의 경제 기술과 북쪽의 정신을 합작하면 강대국이 됩니다. 내 힘의 원천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모두가 일심단결하는 일이고 두 번째가 군력입니다. 외우가 잘 되어도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이 있어야 하고 친해도 군사력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일보 회장이셨던 김전영 선생은 이 책에서 당시 평양에서 있었던 일을 취재기자처럼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돌아오기 전날 저녁 선동 부장 정하철의 만찬이 있었는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김진년 회장 테이블의 접대역은 철도신문 사장이란 젊은이 혼자였답니다. 김 회장은 술이 약하신 분입니다. 철도신문 사장이 첫 술을 따를 때 어느 자리든 한 잔밖에 못하니 양해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건배를 마치자 바로 술잔을 채웠다고 합니다. 이 철도신문 사장이란 자가 두 잔째를 마시고 나니 또 따라주더랍니다. 이거 안 되는데 라고 해도 마지막 밤인데 좀 취하시면 어떠냐면서 강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를 4번. 그래,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요. 더는 권하지 마시오 하고 술잔을 비웠답니다. 그러자 5번째
또 잔을 채우더랍니다. 이때 김진년 회장이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놈이 어디 있어? 내가 미리부터 한 잔만 난다고 알렸고 성의로 석 잔 더 받고 더 권하지 않기로 했잖아. 고얀 놈. 하니까 움찔하고 그 뒤에는 잔을 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 방송사 사장은 술을 빨리 안 갖고 온다고 북한 종업원을 때려서 코피가 낭자하게 흘렀답니다. 누군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방송사 사장도 만취해가지고 계단에서 뒹구는 등 해서는 안 될 추태가 벌어졌답니다. 술자리는 밤 11시 40분에야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는 한 10번 부르고 몇 분은 북한 노래도 부르고 마이크를 여러 번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김진현 회장은 돌아온 후에 바로 같이 갔던 그 KBS 박권상 사장으로부터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술 먹이기 공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박권상 사장은 방북단의 최연장자인데 그의 6월 평양회담 때도 참가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 사장단 환송 만찬 그날 저녁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불참하려다가 마지막 만찬이라서 참석을 했답니다. 만찬이 길어지자 중간에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북측이 당황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들은 급하게 만찬장 옆 빈방 책상 위에 박권상 사장을 눕혀놓고 만찬이 끝나기를 박 사장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방이 바로 술을 강군하는 선동 공작팀의 방이었답니다. 조용히 누워서 있으니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박권상 사장이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공작 지휘부에서 각 테이블에 술 강권 지시를 내리는 소리였답니다. 이런 식이었답니다. A 테이블 김 사장 걔 몇 잔 먹어서 10잔 안 돼 임마. 20잔은 먹여야지. 10잔이 뭐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진년 전 장관이 그때는 문화일보 회장입니다. 많은 남쪽 방문자들의 말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명색이 김정일 초청에다가 그가 최고로 믿는다는 박지원을 포함한 56명의 귀한 손님에게도 이르니 얼마나 많은 추태와 약점들이 잡혔을까. 그리고 북은 이를 얼마나 이용했을까. 이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추태와 약점들이 잡혔을까. 그리고 북은 이를 얼마나 이용했을까. 수년 전에 퇴직한 국정원의 대북 공작관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틀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갔다 온 뒤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에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들의 공작에 속수무책입니다. 미인계를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약점을 잡으면 매수할 필요가 없어서 돈이 안 든다는 점 때문이죠.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방북 인사를 특정해가지고 포섭하라고 명령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갈 때는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 같이 가도 또 저쪽에서 분리 공작을 할 테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소련의 KGB와 동독 정보기관이 서방 정치인 등을 상대로 미인계를 쓴다든지 동성연애 등 약점을 잡아 간첩 요원으로 포섭한 예는 이미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1950년대에는 동성연애 한 사람은 그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감옥에. 그 컴퓨터의 원리를 발명한 유명한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동성연애로 검거가 돼가지고 감옥에 갈 거냐, 화학적 거세를 할 거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가 화학적 거세를 선택했습니다. 그 뒤에 이분이 자살했습니다. 바로 그런 약점을 잘 아는 게요, 소련 공작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김진년 당시 문화일보 사장은 마지막으로 순환공항을 떠나올 때 동원된 군중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다고 적었습니다. 땡볕에서 2시간 40분 동안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특히 6살 꽃다발 소녀가
조국 통일을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북녘 내 동포가 너무 불쌍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서 이번 방북에서 뼈저리게 느낀 점은 체제와 이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0.01%라도 북한 측과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신문은 두려움과 편견을 버리고 진실만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북한 보도지 침을 문화일보에 내렸다고 썼습니다.